이게 중앙은행에서 주는 거고, 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이 나고, 이게 시중은행이 돈을 돌리는 거잖아요. 중앙은행이 100으로 돌리고 시중은행이 100의 속도로 지금 대출을 돌리고 있으니까 만큼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많은 거죠. 연준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하자고 하니까 이걸 90으로 낮추겠다는 얘기거든요. 얘를 또 80으로 낮춰버리고 70으로 낮추겠다는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25bp씩 올려서. 연준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어쩌면 이렇게 안 해도 돼, 이 얘기를 해요. 얘가 90으로 줄어들더라도 만약에 얘가 100이 아니라 한 70 이렇게 되면 6,300이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낮춘 거 이상으로 긴축이 돼요. 지역은행들이 만약 흔들려가지고 하나씩 벗어나게 되면은 이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긴축이 있네. 굳이 연준이 나서지 않아도 시중에 긴축이 나타나요. 그럼 연준이 긴축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얘가 알아서 긴축할 거기 때문에 연준이 피벗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대형 호재냐? 우린 얘를 볼 게 아니라 얘를 봐야 되는데 가끔씩 사람들이 요걸 봐요. 우와, 우리 80일 줄었더니 92에서 끝난대. 근데 그거는 100이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100이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보라보죠. 근데 얘가 만약에 70에서 50으로 떨어지고 있다면 그럼 총통화량이 줄어들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요즘 뭐 지구촌 곳곳에 3프로TV 앱을 통해서도 많이 보시고 또 3프로 글로벌 채널도 여러분 해외에서도 많이 들어와 보시는데요. 오늘은 신과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뵀는데요. 오늘의 게스트는요, 여러분 라이브 시간에도 또 요즘엔 주말에도 가끔 나오시지만 어쨌든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글쎄 한 달 전쯤인가요? 살짝 뉘앙스로 비쳤는데 그 후에 정말 시리어스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좀 부탁을 드려서 다시 한번 이 주말에 모시게 됐습니다.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장을 모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바쁘시더라고요. 전설의 오건영. 예. 아니 저도 시즌 2의 첫 게스트로 저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또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맨날 부탁드리니까 매주 수요일 날 업로드 되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아무래도 또 이 3%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또 이 시장의 구루라는 분들 다 모시고 좀 제가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올리는 건데 작년에도 되게 많이 사랑해 주셨거든요. 근데 올해도 좀 근데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요즘 여의도에는 3%고 광화문에는 쩐설이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하시고요. 네네. 그나저나 지난번에 언제 나오셨죠? 한 2월 말, 3월 초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달 좀 더 됐는데. 3일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때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러면 중소형 은행이 힘들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미국의 SVB가 파산하고 뭐 시그니처 뱅크다 또 퍼스트 리퍼블릭이다 이런 애들이 다 유동성 위기를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약간 소름 끼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모신 거예요. 네. 어떻게? 뭐 이제 일단 뭐 오해하실 것 같아서 뭐 제가 맞추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연준 내에서도 이게 이슈가 얘기가 됐었던 거다. 꽤 예전부터 있었어요. 이게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이슈가 좀 많았는데 일단 첫 질문은 이제 그걸 해주셔서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조금 어려운데 한번 제가 설명은 좀 드려볼게요. 그래요.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던 건지를 긴축을 할 때 일단 배경 설명부터 드리면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한 게 21년도 4분기부터였습니다. 21년도 11월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했거든요. 금리 인상은 22년도 3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근데 테이퍼링을 시작하기 전에 그때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은 뭐 천천히 해야 된다. 테이퍼링도 천천히 해야 된다. 테이퍼링이라는 건 양적 완화의 양을 줄이는 거예요. 네, 사는 걸 돈을 푸는 걸 줄이는 거였죠. 엑셀에서 발을 떼는 정도였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이때 이제 매파적으로 있었던 사람이 2명이 있었어요. 매파적으로 해서 빨리 금리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었던 사람이 이렇게 돈 풀면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뭐 너무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블라드가 있고 그건 원래 유명하고. 그렇죠. 그 사람 원래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명이 양대 산맥이었는데 에스더 조지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에스더 조지가 우리나라에는 별로 유명하지 않지만 그리고 이제 그만두셨어요. 이제 올해 초에 캔자스 여는 캔자스 시티 여는 여자분이세요. 여자분이죠. 되게 푸근하게 외모가 있으신 분인데 되게 참 저는 그분 자료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분 인터뷰하는 것들도 거의 다 찾아보려고 했고 이분이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좀 많이 발휘하셨는데 블라드하고 에스더 조지하고 둘이 이제 양대 매파였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3월 달부터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됐잖아요. 0.25로 올리다가
감당이 안 되니까 5월에 0.5를 올렸어요. 예. 그게 이제 빅스텝이라고 했죠. 근데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4차례에 걸쳐 가지고 0.75%. 자이언트 스텝. 그렇죠.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했었죠. 근데 6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갈 때 위원들 전체가 다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는데 한 명이 반대했습니다. 그 에스더 조지에? 예. 왜? 매파가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기사에 어떻게 나왔냐면 에스더 조지가 반대를 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예. 에스더 조지는 원래 매파로 알려진 인사지만 예. 내년 초에 그만둬야 돼서 그냥 대충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그러진 않지. 근데 그러진 않았겠죠, 그러진 설마. 않지, 설마. 그건 아니죠, 설마. 예, 끝까지 열심히 하죠. 네.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 해서 그때 당시 이제 에스더 조지가 그 기준금리 인상을 이제 반대했을 때 직접 인터뷰한 게 나온 게 하나 있어요. 그거 예. 먼저 잠깐만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예, 잠깐 기사 페이지 한번 보시죠. 예. 네. 여기 보시면 기사가 작년도 6월 18일 날 자이언트 스텝 직후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에스더 조지 총재가 홈페이지에 발표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제 어떤 움직임이 대차대조표 이게 축소의 테이퍼링이 아니라 이건 양적 긴축입니다. 양적 긴축과 동시에 이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정책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에 반대했다. 혼자 반대한 겁니다. 예.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조지 총재는 정책의 변화가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는 이런 정책 변화가 경제에 침투한 데는 시간이 걸린대요. 예. 상당하고 갑작스러운 변화는 가계와 소기업이 필요한 조정을 하는 데 있어 이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아하. 그 다음 줄에 핵심이 나오거든요. 예.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또한 예상치 못한 변화는 수익률 곡선과 이게 수익률 곡선 역전이에요. 예. 장단기 금리 역전. 예. 지역은행들 사이에 널리 팽배한 전통적인 은행 대출 모델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해요. 지역은행이라는 게 실리콘밸리 은행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죠. 예, 그렇죠.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이 사람이 작년 6월 달부터 이 불안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비슷한 얘기를 그 앞에 보시면은 21년도 9월 25일 날 보세요. 테이퍼링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1년 반 전이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다른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더 큰 규모의 대차대조표를 유지해야 한다면 더 높은 최종 금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이는 대규모 대차대조표가 장기 금리를 계속 낮추는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더 높은 정책 금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 들리셨나요? 예. 저는 한국말인데도 지금도 안 들리거든요. 예.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되는데 네.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해드리고 대신 뭐라고 했냐면 요것만 보시죠. 수익률 곡선 역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수익률 곡선 역전이 은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소규모 은행에는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1년 반 전에 예. 그죠? 예. 2년 반 전인가요? 1년 반 전이죠. 1년 반 전에 테이퍼링 시작하기 전부터죠. 은행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은행의 자산의 불건전성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은행에. 그렇죠. 그 지적하네요. 아주 명시적으로 저 정도 명시적으로 지적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사 2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네. 다른 인터뷰에서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분이 한 얘기를 갖고서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냥 앵무새처럼 얘기한 것밖에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선구안을 갖고 있는 천재들이 있다.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리는데 이게 그럼 어떤 이슈였는지를 한번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복잡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블라드하고 이분하고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결국에는요. 기준금리를 올리는 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다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하고 있냐면 양적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개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얘는 기준금리라는 건 초단기 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단기 금리를 갖다가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양적 긴축은요. 장기채를 갖다가 사들였던 건 이제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가 때리는 데가 달라요. 어쨌든 둘 다 긴축은 긴축인데 때리는 데가 달라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기에 이제 블라드파가 있는 거고, 파라기보다도 블라드가 주장하는 게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에스더 조지가 주장하는 바가 있었던 거죠. 근데 둘 다 매파입니다. 둘 다 매파인데 조지 총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블라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금리 인상 세게 하자. 빨리 기준금리를 빨리 올려야 된다. 네. 이렇게 해야지 빨리 인플레이션을 제압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블라드는 빠르게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해서 제일 먼저 자이언트 스텝 얘기했던 사람이 블라드예요.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거고 그렇죠. 요즘도 빅스텝 가끔씩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블라드가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 하면 그냥 매파로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에스더 조지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좋은 긴축의 방법인데 이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 보면은 단기금리하고 장기금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단기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1년짜리 금리고 장기금리가 10년짜리 금리라면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은 얘는 올라가는데 얘가 영향을 덜 받을 수가 있죠. 그럼 얘는 빠르게 올라가는데 얘가 많이 못 올라가면서 멍 때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단기금리는 하늘을 띄는데 장기금리는 주저앉아 있는 이런 장단기금리의 역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장단기금리의 역전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는 저기 모든 분들이 다 아시더라고요. 이제는 은행의 수익 구조를 다들 너무 이제 유튜브가 발달해가지고 단기로 자금을 빌려가지고 장기로 운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은행은. 예. 그럼 단기로 빌려서 장기로 운용을 하는데 단기금리가 높은데 높은 금리에 조달해서 낮은 금리에 대출해 주면 역마진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러면 이제 긴축을 하더라도 다양한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은행이 굉장히 소극적이 돼요. 마진이 안 나니까. 이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요. 이게 통화량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돈이 풀려 나왔다 이렇게 통화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돈을 푸는 시스템은요. 은행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은행이 있거든요. 뱅크 오브 코리아. 우리 누구도 한국은행을 직접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만 거래할 수 있냐면 시중은행만 거래할 수 있죠. 그래서 뱅크 오브 코리아의 당좌를 틀 수 있는 건 시중은행인 신한은행이 틀 수 있어요. 물론 이제 KB 다 틀 수 있고 시중은행들이 여기 틀 수 있어요. 당좌 계좌를. 그리고 시중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걸로 시중에 자금이 흘러나가게 되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걸 뭐라고 하냐면 본원통화의 공급이라고 해서 영어로 M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풀린 돈을 여러 강력한 속도로 풀어낸다고 해서 얘를 벨로서티 속도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둘을 갖다가 합치게 되면은 시중에 있는 통화량이라는 걸 계산을 할 때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앙은행이 풀어준 통화 M 여기에 시중은행이 자금을 그 풀려받은 돈을 돌리잖아요. 속도. 예, V로 돌리죠. 이게 총통화량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100의 속도로 줬습니다. 돈을. 이걸 시중은행이 100의 속도로 돌리잖아요. 그럼 이게 만이 되죠. 10,000개의 돈이 돌죠. 근데 만약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100을 풀던 걸 이제 90을 푸는 거죠. 그렇죠. 줄인 거죠. 네. 돈을 기준금리 인상하니까 긴축했으니 줄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긴축을 너무 세게 한 나머지 이 금리도 인상을 했는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잖아요. 그럼 은행이 실적이 안 나니까 수익성이 없으니까 대출 안 해준단 말이죠. 역마진이 나니까. 그러면 얘는 90일 수 있지만 여기서 이게 반토막이 날 수 있죠. 그럼 이게 한 번에 4,500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금리를 0.25% 인상을 했지만 여기서는 실제로 박살난 거는 총통화량은 반토막이 내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에스더 조지가 얘기한 건 뭐냐면 이거 인상하는 거 좋다. 근데 이거 인상을 하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버리면 V를 때려버리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의 대출을 못 해주면서 시중 총통화량이 너무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뭐 천재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정도는 그냥 저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나 우리 오건영 부장 같은 분은 다 걱정스러웠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럼 이 블라드가 뭐라고 반대했을까요? 반박을 할 때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본원 통화를 줄이면서 시중은행도 같이 위축이 되면 골로 갈 수 있다. 이게 에스더 조지가 경고한 거거든요. 블라드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도 천재예요. 모를 리가 없죠, 당연히. 입김도 세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잘 들어라 하면서 빠르게 올렸다가 빠르게 낮추면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 기간을 짧게 해주면 오히려 양방향으로 긴축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물가를 잡고 그런데 빠르게 낮춰주면 확실하게 풀리니까 이게 1994년에 그랬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블라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응답하라 1994예요. 그렇군요. 응답하라 1994. 블라드의 주장이 그래서 빠르게 올렸다 빠르게 낮추면 된다라고 했다가 그래서 블라드가 사실은 이 앞에서 긴축에 대한 공포를 먼저 불러일으켰지만 사실 작년 10월 달에 피벗에 대한 기대 사실 이 사람이 불러일으킨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 이제 제 생각에는 뭐 기록된 건 없지만 파월한테 혼나지 않았을까? 아, 그러진 않았을까요? 시끄럽다고 그 얘기하는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블라드가 얘기했던 게 이런 맥락에서 그런 거. 이걸 깨는 방법이 그래서 에스더 조지하고 이제 아마 그 뭐냐면 FOMC에서 했겠죠. 의사록엔 잘 나오진 않지만 대화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겠죠. 같은 매파지만 전혀 방향이 다르죠. 다른 결의. 그럼 이제 에스더 조지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일단 단기 금리하고 장기 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단기 금리하고 장기 금리가 이렇게 있는데 단기 금리를 너무 세게 올리고 장기 금리가 멍 때리고 있으면 역전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양방향에서 긴축이 들어가는. 그래서 단기 금리를 너무 세게 올리면 안 된다. 이게 에스더 조지 입장이에요. 그럼 긴축하지 말자고. 그게 아니라 양적 긴축을 세게 해버리면 얘가 금리가 올라갑니다.
장기금리. 그렇죠. 장기금리가 빨리 뛰겠죠. 장기금리가 단기금리가 올라가는 게 저 혼자 신났어요. 예, 지금 다들 별로 안 좋아하실 수 있겠는데요. 괜찮아요. 예, 이게 그냥 이왕 얘기 나왔어요. 원래 이거 그냥 아무 때나 했으면 아무도 안 들으실 텐데. 안 되니까. SVB 터져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들리시는 걸 겁니다. 이제 이게 단기하고 장기가 있잖아요. 예. 단기를 올리는데 단기는 기준금리 인상이잖아요. 그쵸. 얘를 너무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마일드하게 하는 거죠. 대신에 양적 긴축을 지금처럼 1,000억 달러가 아니라 2,000억 달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장기금리도 같이 올라갈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긴축은 세게 들어가더라도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역전이 되지 않고 단기 금리하고 장기 금리하고 이런 커브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양적 긴축은 뭐 아시죠? 양적 완화는 이제 그렇죠. 채권을 사들이면서 돈을 푼 건데 양적 긴축은 반대로 사들였던 채권을 파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돈을 회수하는 건데 그 채권이 비교적 장기 채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양적 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야? 기준금리 인상이나? 그럼 여기서는 기준금리를 마일드하게 인상을 하고 양적 긴축을 가지 않습니까? 그럼 두 개가 같이 올라가는데 대신에 커브가 보존이 돼요.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대출을 해줘도 돼요. 되죠. 그러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M은 80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V가 잘 버텨주는 거죠. 100으로. 그럼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8,000씩 마일드하게 긴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게 에스더 조지 입장이라서 에스더 조지는 기준금리 75bp 인상하는 거 이거 오버다. 이렇게 가지 말고 50bp 인상을 하고 양적 긴축을 조금 더 강화하자. 이제 이게 에스더 조지 입장이거든요. 네. 장단기 금리의 어떤 그 역전 현상을 최대한 막아야 된다라는 게 에스더 조지 생각이군요. 에스더 조지가 그래서 그럼 왜 이걸 막아야 되는데 아까 전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중소형은행 박살난다고요. 이게 그러면 해당 지역 경제의 소규모 기업들한테 굉장히 힘들게 만들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혼자 75bp 인상을 반대를 하니까 너 왜 반대해서? 너 왜 반대하셨나요? 내년 초에 그만둬서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중소형 은행들의 수익 구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여기서 이제 이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다만 이제 케이스가 에스더 조지가 나중에 이제 조용해졌던 이유가 양적 긴축을 하게 되면 장기 국채를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작년도 10월달, 11월달에 기억하시겠지만 이때 뭐가 있었냐면 미국 국채 시장 유동성 부족하다는 얘기 있었죠. 그렇죠. 거기서 양적 긴축을 늘리면서 중앙은행이 국채를 더 팔면 미국 국채 시장이 더 박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함부로 못 하게 되죠. 이건 이제 올해 초에 이제 그만뒀죠. 예. 그러면서 사실상 이 얘기는 이제 유야무야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에스더 조지 얘기를 이제 이렇게 좀 복잡한 얘기지만 왜 이게 해드렸냐면 핵심은 이게 연준 내에서도 긴축의 방법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 그 세부의 디테일에서는 천재들의 얘기가 되게 많았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SVB의 유동성 위기는 예고되었던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SVB가 흔들릴 것이다라는 얘기보다도 중소형 은행들 중에서 힘든 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거였겠죠. 포상 같은 게 이제 SVB. 네네. 뭐 중소형 은행도 아니더라고. 자산 규모로 뭐 16인가 17인가 그렇죠. 하니까. 네. 근데 CS는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이 SVB부터 CS까지가 이게 좀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SVB를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게 이제 왜 흔들렸는지를 단순히 장단기 금리 역전만으로 볼 게 아니라 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잠깐 보시면 얘네가 20년도, 21년도에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던 거죠. 왜냐하면 IT 벤처가 고객이니까요. 그럼 IT 벤처가 고객이니까 이때 당시엔 IT 벤처가 투자금을 엄청 잘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벤처 기업들 되게 좋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투자금을 엄청나게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 많이 고용을 하고 두 번째는 좋은 사무실 임대하고 그다음에 남은 돈으로 뭘 했냐면 이걸로 저축을 했죠. 이 저축금을 가지고 누구한테 오냐면 SVB를 찾아왔겠죠. 그럼 제가 SVB면 여기 있는 IT 벤처 기업들이 다 저희 고객이거든요. 이분들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저한테 예금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금이 엄청나게 들어왔겠죠. 법인 예금인데 그쵸. 잘 나가는 IT 벤처에.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법인 예금이 크게 늘어요. 법인 예금의 사이즈가 컸겠죠. 예금자 뭘 넘었겠죠 다. 그런데 법인 예금이 사이즈가 컸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금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가 없는 게 얘를 어딘가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SVB가 IT 벤처가 고객이잖아요. 문제는요. IT 벤처가 좋을 땐 한꺼번에 좋은 겁니다. 이 산업 자체가 좋으면 내 고객이 모두 좋아요. 그럼 다 예금을 해요. 그렇죠.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게 예금을 하는 사람이 대출을 받을 이유도 없고 두 번째는 굳이 대출 안 받아도 투자 받으면 되죠. 어디로 대출을 받겠습니까? 그럼 저는 SVB 입장에서는 예금을 받아놓고서 어디다 대출해 주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출해줄 딸 찾다가 뭐 포도주 농장 뭐 가서 대출해주고 뭐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예금을 100을 받았으면 100 중에서 30만큼이 대출이 간신히 나갔고 70만큼이 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뭘 해야 되지 하다가 결국에는 유통시장에서 살기 되게 좋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뭘 사냐면 장기 국채를 사죠. 그 다음에 MBS를 삽니다.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가 나오는 게 이게 예금 금리가 쌌을 거예요. 0.5, 2 이렇게 이제 예금을 받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기 국채 금리도 이때 되게 쌌어요. 0.6, 0.7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0.5에 받아서 0. 그렇죠. 마진이 없는 거죠. 네. 아니 사람들 임금도 줘야 되고 저기 지점, 건물. 예, 그렇죠. 네. 건물 임대료도 줘야 되고 하는데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10년짜리 장기 국채는 그래도 1.0%를 주는 거죠. 50bp 마진 생겼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그대로 그 상태로만 계속 유지하면은 50bp 마진 먹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0년 장기 국채를 갖고 가는 거예요. 요걸 담은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생각을 했겠죠. 미국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그러지 장기적으로. 않았을까요? 네. 왜냐면 금리 내려가기만 했으니까. 그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저게 내려가면은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금리가 더 내려가면 수익이 나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22년도, 23년도 들어오면서 연준의 긴축이 되게 빨라졌죠. 그랬더니 IT 벤처부터 유동성이 마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투자 안 해요? 투자금을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임대료는 나갈 거고 인건비도 내줘야 될 거잖아요. 운전자금이 계속 나가요. 그럼 뭐가 모자라면 캐시가 모자랐겠죠. 그럼 캐시가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예금 찾겠죠. 그래서 예금에 대한 인출이 커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 여기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갈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IT 벤처가 네. 모두가 좋았는데 이번에 모두가 안 좋은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은행 창구 앞에 그냥 손님들이 다 와서 계시는 거죠. 다 예금 찾으시러. 그러니까 예금을 인출해줘야 되니까 뭔가 캐시가 있어서 주면 되는데 문제는 일반적인 은행들 같은 경우는 IT 벤처뿐만 아니라 여러 고객이 있다 보면 IT 벤처 산업이 안 좋아도 다른 산업이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옆에 요즘 뭐 그 식당이니 이런 데는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에너지 기업 어땠을까요? 에너지 기업. 엄청 돈 버는 엑스모빌 쉐보론 작년에 캐시가 너무 넘쳐났대잖아요. 그럼 만약에 제가 JP모건 같은 은행이잖아요. 그러면 IT 벤처에서 예금 인출이 나오더라도 에너지 기업들이 예금을 넣어주겠죠. 그럼 이 예금으로 여기를 메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굳이 이걸 팔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전부 고객이 여기에 쏠려 있는 거죠. 그럼 예금을 인출해줘야 되는데 어디선가 예금이 들어올 데가 없는 겁니다. 아니 예금 인출하러 온 사람한테 예금을 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뭘 팔아야 되네 그러면.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요. 고객층이 IT 벤처에 쏠려 있는데 이 산업이 동시에 너무 좋았다가 동시에 너무 안 좋아지는 게 첫 번째 문제였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예측이 안 되게 캐시가 많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캐시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럼 드릴 돈이 없어 이런 순간 뱅크런이죠. 그래서 뱅크런을 안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어쩔 수 없이 여기 갖고 있는 이 장기 국채를 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 국채를 해가지고 이제 매각을 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미국이 금리를 올려놔가지고 장기 국채 금리가 4.5가 된 거예요. 매각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거죠. 10년짜리 정기예금을 해요, 제가. 10년짜리 정기예금을 하는데 이거 금리가 연 1%라고 가정해보죠. 근데 이 정기예금은 중도해지 안 돼요. 누군가한테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음날 보니까 오늘은 연 1%에 10년 정기예금 가입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4.5래요. 이게 뭐야? 그럼 오늘 가입했으면 4.5인데 어제 가입해서 1%지 않습니까? 와, 이게 답이 없죠. 너무 짜증나서 은행 직원한테 그런 거죠. 이거 던져달라고, 딴 사람한테 팔아달라고. 누가 이걸 사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사겠다고 온 거죠, 홍길동이. 이 사람 뭐야? 그랬는데 홍길동이 뭐라는 줄 아세요?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내가 은행 창구에서 가입하면 4.5를 받아요, 10년. 그죠? 근데 지금 당신 걸 사주니까 1%밖에 못 받습니다. 그럼 손해가 얼마죠? 연 3.5죠. 맞죠? 네. 근데 1년짜리가 아니라 10년간 3.5씩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35% 아닌가요? 그래서 당신 걸 내가 사주려면 원금에서 35%를 할인해서 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원금에서 까달라고 마이너스 P 붙여서. 그러면 제가 1억 예금해놨다면 네. 홍길동한테 넘기려면 6,500을 받고 넘겨야겠죠. 그건 싫습니다. 그랬더니 홍길동이 그럼 말든가. 가져가세요. 만기까지 가져가면 1% 받겠죠. 원금에. 원금 손실이 안 나요. 당연히. 국채도 원금 손실이 안 나요. 그렇죠. 당연히 만기까지 가져가면. 근데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던져야 되니까 중간에 던져야 되는데 이 정기예금보다 금리를 많이 주는 예쁜 정기예금이 널려 있으니까 네. 얘가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손실이 엄청난 상황에서 던졌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예요.
주식을 갖고 있더라도 주식 마이너스가 돼 있더라도 이 손실이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얘는 던졌지 않습니까? 던지는 순간 얘가 손실이 확정이 되는 거죠. 손실이 확정되는 순간 인컴 스테이트먼트죠. 손익계산서 상에서 이 은행의 손실이 잡히는 거지 않습니까? 손실이 잡히는 순간 얘가 어디를 때리게 되냐면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흔들어 버리죠. 은행의 대차대조표 중에서 여기가 자산이고 여기가 부채고 여기가 자본이면 은행은 지난번 3월 달에 나왔을 3월 1일 날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던 게 이 부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예금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본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망가지게 되니까 자본을 까고 들어오겠죠. 손실이 나니까. 그럼 자본이 줄어들게 되면은 은행은 자본을 갖다 일정 비율 유지하는 규제가 있는데 자기 자본 규제죠. 그렇죠. 이게 무너진 거잖아요. 그럼 이 자본을 늘리려면 결국에는 이익을 많이 내거나 아니면 유상증자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유상증자를 해보려고 했다가 누가 합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게 실패했죠. 그래서 3월 8일 날 뉴스가 나와요. 3월 8일 날 뉴스가 뭐라고 나오냐면 유증 실패라고 나와요. SVB가. 주가 폭락했죠. 그렇죠. 근데 이걸 바라보면서 만약에 제가 뭐 예를 들어 17살이고 아무것도 몰라요. SVB에 예금한 사람이에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신문을 열어보니까 조그맣게 SVB가 유상증자에 실패했다는 뉴스가 나와요. 그걸 보면 어떨까요? 17살짜리는. 뒤에 저기 다른 스포츠 뉴스 보려고 넘어갔겠죠. 그렇지만 이제 의장님이시면 어떨까요? 바로 던지겠죠. 바로 예금 인출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3월 9일 날 예금이 420억 달러가 빠져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모바일로 빠졌다. 그렇죠. 근데 3월 10일 날 금요일 날인데 이때 1,000억 달러가 빠지거든요. 너무 빠르게 엄청난 돈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3월 10일 날 1,000억 달러가 빠지니까 이때 FDIC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예금보험공사지 않습니까? 다 죽으면 한꺼번에 다 메워줘야 되니까 이제 재무부에서부터 얘를 갖다가 일단 파산 신청을 해버리고 FDIC가 이걸 그렇죠. 접수를 해버린 거죠. 예금보험공사죠. 그렇죠. 그렇지만. 예,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3월 8일 수요일 날, 9일 목요일, 10일 금요일 요 3일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SVB가 무너졌던 거죠. 그럼 SVB가 무너진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요즘은 이거 유튜브에서 많이 나와서 이제 대충 다 아시긴 하지만 결국에는 얘를 팔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죠? 장기채를 팔 수밖에 없었던 거고, 장기채를 팔 수밖에 없었던 거는 다들 예금 인출을 하려고 했던 거고, 예금 인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경기가 한꺼번에 안 좋아지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만약에 고객층이 다양했다면, 다양한 예금 원천이 있었다면 이러면 굳이 얘를 팔지 않았을 거고, 굳이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을 때리지 않았을 그렇죠. 거고, 그럼 굳이 이렇게 급하게 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사실은 뭐 크레딧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를 한 건데. 그렇죠. 크레딧이란 어떻게 그렇죠. 보면 듀레이션 미스매칭, 그죠? 그렇죠. 만기 미스매칭이 된 전형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이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은행이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단기로 조달했는데 장기로 대출해 줘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마진이 안 나지 않습니까? 이래도 대출해 줄 수밖에 없다면 마진이 나는 대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간을 더 긴 걸로 가져가거나 조금이라도 또 뭐 30년째 대출을 해주거나 아니면 조금 리스크가 있는 애를 가져가겠죠. 신용. 그렇죠. 신용을 써가지고, 신용을 쓴다는 게 이제 대출을 쓴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신용도가 트리플 A인 사람한테는 금리가 많지 않으니까 많이 받을 수 없으니까 신용도가 트리플 C 이런 사람들한테 대출해 줄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금리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조달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높을 거잖아요. 아무래도 AAA보다는 플러스 알파의 금리로 CCC 대출을 해줄 수 있을 테니까.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위험한 대출을 해주거나 장단기 미스매칭이 길어지거나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면 그렇죠. 이런 짓을 한 데가 있겠죠. SVB 같은 경우는 장단기 금리 미스매칭을 크게 한 거고, 네. 또 어떤 은행은 크레딧 안 했겠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안 되는 상가도 이렇게 대출이 나가잖아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이 네. 지역은행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통계를 나왔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제 한꺼번에 좀 같이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결국에는 이제 SVB 사태도 다른 거하고도 되게 맞물려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러다 보니까 SVB가 이제 이렇게 지역은행이 갖고 있는, 지역은행이라든지 지방은행이 갖고 있는, 뭐냐면 이제 그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국의 이런 은행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데가 이제 불안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금 인출이 나타납니다. 예. 예금 인출이 나타납니다. 예금 인출이 나타나는데 예금 인출이 MMF로 가거나
아니면 대형은행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대형은행의 파산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금융위기 아니냐라고 하는 건 사실은 금융위기는 기억하시겠지만 리먼이 세계 4위, 미국 4위였고 메릴 린치가 같은 날 죽었잖아요. 3위였죠. 네. 베어 스턴스가 그로부터 6개월 전에 죽었는데 5위였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가 1, 2위였는데 걔들 며칠 안에 죽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쵸. 그날 AIG가 세계 제1의 보험사였는데 파산했잖아요. 그게 금융위기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SVB라는 은행 잘 몰랐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견학도 가고 막.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IT 쪽으로 하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챌린지 뱅크 중에 하나로 이제 막 보고했었죠. 근데 사실은 이거하고 그 금융위기하고 일단 같이 놓고서 단순선상에 놓고 보기에는 조금은 좀 크기가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크기도 다르지만 그 내용의 그 그렇죠. 이해도 그땐 진짜 강약이 복잡했잖아요. 막 CLO가 뭐고 CDO가 뭐고 뭐 ABS가 뭐고 막 그래가지고 그걸 뭐 헤어컷이 얼마 당하고 근데 지금은 뭐 국채 사가지고 왜 물렸지? 이런 그냥 심플한 장단기 금리차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도 깜짝 놀란 거죠. 혹시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지역은행들이 너무 빠르게 무너질까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지역은행들한테 물어봤겠죠. 이제 SVB한테도 물어봤을 거예요. 너네 분명히 급전을 구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잖아. 그 창구를 뭐라고 하냐면 연준으로 오면 돼요. 페드로 오면 연준에 오면은 연준이 급전 대출을 해줘요. 네. 사실은 그 대출 이름이 재할인 대출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은행은 어음을 할인해 주지 않습니까? 시중은행은 어음을 할인했는데 그렇게 받은 어음은 시중은행도 돈이 모자르면 사고가 나서 돈이 모자르면 이 어음을 중앙은행을 가져가면 다시 한번 할인해 줘요. 네. 그게 재할인 대출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앙은행에 가서 재할인 대출을 받으면 돼요. 재할인 대출을. 근데 이거 왜 안 받았니? 이제 이렇게 SVB한테 물어본 거죠. 그때 SVB 하는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죠.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다 좋은데요. 첫 번째, 금리가 높아요. 왜냐하면 시중은행에서 알아서 시장에서 해결을 해야지 왜 777 못하게 우리 중앙은행을 찾아왔니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페널티 금리 이렇게 때려요. 이래야 많이 안 찾아오죠.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4.75에서 5. 레인지. 그렇죠. 요 가운데에서 시중은행들의 자금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어려운 얘기지만 요게 여갈피고요. 요게 요 5.0이 뭐냐면 그 유명한 재할인 금리입니다. 디스카운티드 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이걸로 때려요. 첫 번째 그 금리가 높아요. 네.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급전 대출인데 만기가 한 달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정말 힘들 때 한 달 대출해 준 거죠. 그렇죠. 이 느낌이죠. 길어야 3개월 이런 거예요. 좀 넉넉하게 좀 인심 좀 쓰시지. 세 번째는 이게 시가평가예요. 그래서 국채를 가져갔는데 200억 달러어치 국채를 가져갔는데 이거는 저기 또 할인하고서 하니까 실제 시가로 보니까 이거 140억밖에 안 되네. 거기에 50% 대출 이런 식으로 줘요. 거기 50%는 아니고 더 많이 주겠지만 그래서 이거 시가로 잠보 잡아줘요. 금액도 작아요. 네 번째 뭐냐면 낙인 효과가 있어요. 낙인 효과는 뭐예요? 낙인 효과는 이게 시그마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잘 안 쓰거든요. 재할인 창구를. 그래서 잘 안 써요. 사람들이. 은행들이 잘 안 가요. 근데 거기 갔다는 얘기는 너무 급하다는 얘기죠.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저희가 이제 홍길동이 채권자예요. 저희가. 근데 갑자기 제가 뛰어가지고 의장님한테 그런 겁니다. 의장님, 우린 채권자예요. 의장님, 홍길동이가 저기 사채시장 앞에 있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깜짝 진짜? 그러니까 선글라스 끼고 모자 끼고 마스크 썼지만 그놈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느낌이 어떠세요? 네, 그 느낌입니다. 빨리 빼야죠. 네,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라고 얘기한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페드가 뭐라고 하냐면 그랬구나. 그래서 첫째, 금리가 높은데 지금 어차피 기준금리가 높아서 답이 없다. 그래서 요거 금리를 살짝 낮춰줘요. 아주 살짝 0.1 정도. 이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 가장 힘든 건 만기가 짧아서 그래서 이거 1년 대출해 주게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가가 아니라 그 액면가로 대출해 줄게. 그렇죠. 일단 액면가 인정해 줄게 해가지고 액면가 대출이 나가요. 저기서 뭘 해야 돼요? 샀을 때 가격으로 나가죠. 오케이.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낙인 효과에 대해서 이거 비밀 이렇게 해줍니다. 온라인으로 비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누가 받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다음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래서 요런 대출 프로그램을 갖다가 만들어 줍니다. 요걸 뭐라고 하냐면 BTFP라는 대출을 해줘요. 예. 요렇게 해줘가지고 은행들이 이 자금을 받게 되는데 BTFP 관련된 기사만 한번 보시죠. 풀네임이 뭡니까? 네, 저희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자, 보시죠. 자, 보시면 기사 잠깐만 보여주세요. 네. 보시면 뱅크 텀
펀딩 프로그램이라고 나오죠. 이게 또 어떤 분이 뱅크 예. 뭐 피봇이라고 예. 근데 뭐였죠? 근데 김한진 박사님도 그래가지고 예. 그게 한참 웃었는데 예. 이거 어차피 돈 풀어주는 건지 이런 건데 잠깐 보시면 여기 뭐라고 했냐면 1년간 자금을 대출한다고 나와요. 예. 그다음에 담보가치를 시장가가 아닌 액면가로 하겠다고 하는 거죠. 예. 금액도 많이 해주고 1년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좀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 그래서 매각할 경우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을 받을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그런 거죠. BTFP가 있으면 담보가 남아있는 은행들 같은 경우는 그 우량증권을 담보로 국채를 담보로 해서 추가 유동성을 제공해서 금융기관이 압박을 받는 시기에 증권을 서둘러 매각하지 않아도 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SVB 얘기만 잠깐만 다시 해드리면 예. SVB도 담보물이 있었어요. 200억 달러 정도 국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를 갖고 사실은 담보를 맡기고 재할인 대출을 빼야 되는데 일단 회의를 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 가져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SVB가 이제 재할인 창고에 가서 돈을 빌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고민을 했겠죠. 근데 가서 빌리면 낙인 찍힐 것 같고 안 빌리자니 돈이 모자라고 버벅거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온라인에서 온라인에서 예금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빠진 거죠. 그래서 멍한데 너무 빨리 빠진 거예요. 마치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장마철에 계곡에 물이 진짜 금방 들어찬다면서요. 물 들어오는 한도 확 들어온다면서요. 그렇죠. 그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하고 달리 이 뱅크런의 속도도 가공할 정도의 속도로 진행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게 그 결국에 SVB 케이스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CS는 그럼 뭐니 이제 이 질문이신데 그러니까. CS는 뭐니라는 질문에는 뭐가 생략돼 있냐면 대형은행 안 간다면서 걘 대형은행 아니야 이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CS는 조금 독특한 것 같아요. 얘는 사실 지난 시간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11월 달에 CS가 망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CS가 뭐냐면은 그 전에 그린실 캐피탈부터 시작해서 비랑까지 헤지펀드하고도 안 좋은 것들이 엮여 있었고 리걸 이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가 연간 손실들이 몇 번 났어요. 그래서 작년 11월에도 좀 경기 침체 오고 금융시장 분위기가 유동성이 경색이 되니까 크레딧 스위스하고 막 되게 계약이 막 끊어지기도 하고 되게 어려워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사우디가 한번 지원해줘서 살았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이제 포기를 해버리니까 크레딧 스위스가 이제 굉장히 코너에 몰린 거고 이게 무너지기 직전에 그래서 UBS가 들어와서 인수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대신에 크레딧 스위스에서 저는 좀 바라볼 게 그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있습니다. 보시면 미국에 있는 은행들은 어려우면 재할인 창구에서 대출을 받거나 그렇죠. 최악의 경우에는 안 되면 BTFP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유럽의 은행은 어떨까요? 유럽의 은행은 연준을 거래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럽도 유럽 중앙은행 뭐 한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유럽의 은행이 미국에 투자를 했을 거잖아요. 미국에 투자를 했다가 미국 국채를 샀다가 박살이 나면 달러로 손실이 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달러로 메워줘야 될 텐데 유럽 중앙은행이 달러를 찍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앉은 자리에서 무너질 수가 있겠죠. 유로 줘서 환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케이스가 유로를 마구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유로를 막 찍으면 유로 가치가 폭락을 해버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유럽 중앙은행이 달러를 찍을 수 있으면 됩니다. 방법이 있죠. 어떻게? 유럽 중앙은행이 연준에 연락하는 거죠. 우리 수합 라인 만들자. 수합 라인. 그래서 연준이 얘기한 거죠. 우리 지금 500억 달러 찍으니까 그만큼 유로화 찍어 딱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500억 달러 찍는 순간 여기서도 그만큼 유로를 찍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갖고 자 오케이 스왑 하면서 바꾸죠. 그러면 유럽 중앙은행은 유로를 찍지만 사실 그 순간 달러가 찍혀 나오면서 얘로 자금을 지원해 주겠죠.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한 걸 이제 UBS가 인수하잖아요. 그날 나온 뉴스가 3월 20일 날이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 발표 직후에 주요국 6개 중앙은행이 추가 유동성 압박에 대처하기 위해서 달러 스왑 라인 협정을 체결을 발표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대서양 양쪽의 중앙은행들이 최근 금융 시스템 혼란을 얼마나 우려하는지 보여준다. 22, 영국, 캐나다, 일본, 스위스. 여기가 달러 수합 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은행들이 흔들리는 걸 갖다가 달러를 공급해서 메워버리겠다. 사실상 BTFP가 여기까지 확장돼 나온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레딧 스위스하고 SVB가 이제 흔들려 왔었던 과정들을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야, 근데 뭐 저게 이제 국제적 공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국제 공조죠. 무슨 위기가 생기면 항상 공조를 해 왔던
그리고 그 공조가 사실 위기에서 네. 사실 벗어나게 했던 것 같은데 이번 공조에는 보니까 약간 약한데 그렇죠. 중국이 없네 중국이. 네, 이제 원래 수압 라인에 중국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보통 이럴 때는 중국도 같이 공조도 공조를 같이 보통 네. 많이 해주는 미국채 케이스가 팔지 있죠. 마. 네네. 더 사 뭐 이런 거. 지금 그게 사실은 이슈가 되긴 할 것 같습니다만, 네, 일단 그런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도이체뱅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거 사실은 금융위기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 주범이거든요. 여기 주범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금융위기 때 유럽은행에서 제일 많이 다쳤죠. 도이체뱅이. 네. 사실 이제 금융위기 때는 아이러니하게 네. 금융위기 때는 제 기억에는 크레딧 스위스보다 UBS가 좀 더 힘들었고요. 제 기억에. 크레딧 스위스는 퍼펙트 했다니까요. 예. 거의 안 다쳤어요. UBS가 되게 많이 이름이 오르내렸었고 그 다음에 도이체방크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 도이체방크는 사실 금융위기 때보다도 이 도이체방크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16년도 2월달에 도이체방크가 굉장히 안 좋다는 소문이 한번 돌았었어요. 그 기사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잠깐 보시면 이게 16년도 2월 기사거든요. 리먼 브러더스 연상 도이체방크 국내 은행은 괜찮나? 그때도 한국에 있는 은행들 괜찮아? 이 얘기 나왔거든요. 마이너스 금리 때문에 도이체방크가 실적이 안 좋아요. 이자 마진이 안 날 거지 않습니까? 도이체방크 디폴트 위기에서 14일 날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제2리먼의 전조, 그래서 뭐 유로존의 2차 금융위기 조짐, 주요국 세계 주요 은행 CDS 프리미엄 급등. 근데 여기 중요합니다. 도이체방크발 코코본드 공포. 몸살이는 기관 투자자들 2월 21일 날 기사예요. 그 밑에 나온 게 뭐냐면 유럽은행들 올 들어 코코본드 판매 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크레딧 스위스가 무너지면서 불안감을 양산한 것 중에 하나가 코코본드가 좀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주주보다 채권자가 먼저 죽는 아주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거는 스위스 케이스고 우리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코코본드 때문에 불안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이제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소설을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소설? 예, 소설이 좀 재미없고 어렵고 좀 지루하시니까 소설 쩐설 하나만, 말고? 예, 쩐설 말고 한번 소설 한번 써보죠. 잠깐 한번 해보시죠. 저희가 이제 헤지펀드라고 한번 해보죠. 네. 헤지펀드 한번 운용을 해보시죠. 어떤 자산이든지 네. 쏠림을 만들려면 버블이라든지 아니면 폭락이라든지 쏠림을 만들 때 핵심은 두 가지가 붙으면 되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탄탄한 스토리가 있으면 됩니다. 근데 탄탄하기보다는 직관적이어야 돼요.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오는. 모두가 불안해하거나 모두가 흥분하거나 딱 들었을 때 그 느낌이 오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가 좋다. 전 주식은 잘 모르지만 테슬라가 좋다. 딱 그러면 왜 그러면 전기차를 모두 쓸 거야. 근데 증거를 대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붙어주면 되냐면 퍼포먼스가 붙어주면 돼요. 성과가 나면 됩니다. 그러면 전에도 맞췄었는데. 그렇죠. 딱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보여주면서 테슬라 주가 봤어? 그걸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어떠냐면 저 빼고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인정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제가 사겠죠.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이 사면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스토리가 있고 예. 실제 퍼포먼스가 붙어 있으면 이게 드림스 컴트루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러면 사람들이 믿고서 딸려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그럼 이걸 알고 있다면 스토리를 먼저 만드는 거죠. 근데 스토리는 분위기가 뭔가 유럽의 은행들이 불안해. 이게 일단 1번이죠. 크레딧 스위스 파산 이후에 엔드 조건으로 뭔가 코코본드 관련이 뭔가 이상할 것 같아. 이런 소문이 돌아요. 그럼 지금 이제 굉장히 귀신의 집 같은 데 들어왔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러면 아무도 쳐다도 안 보겠지만 이런 데서 이러면 막 다들 막 난리가 날 거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비슷해요. 자 보시면 이런 상태에서 과거 코코본드 하니까 떠오르는 은행이 하나 있는 거죠. 6년 전에 도이체가 떠올랐겠죠. 근데 도이체가 불안해라고 하면 그냥 스토리지 않습니까? 뭔가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 퍼포먼스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무언가 가격이 움직여지는 걸 봐야 되는데 도이체 주식시장이 뭐 워낙에 크니까 헤지펀드 작은 거 하나가 흔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보니까 CDS라는 시장이 있는 거예요. 이 CDS가 그렇죠. 보증료 같은 거거든요. 보증료. 그러니까 이제 얘를 보증을 해줄 때 얼마만큼 보증료를 내면 돼 이건데 불안한 애는 보증료가 아주 우량한 애는 보증료를 굉장히 싸게 받겠죠. 보증 수수료를. 그렇죠. 근데 불안하면 보증 수수료가 올라가는데 그냥 크레딧 디폴트 수압이 보증 수수료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 시장이 굉장히 얇아요. 예. 유동성도 적고. 예. 그럼 어떻게 하냐면 크레딧 디폴트 수압 시장에 가서 이 CDS 시장에 가서 예.
CDS 프리미엄을 잡아 올려버릴 수가 있겠죠. 유동성이 작으니까. 얼마 안 되는 돈으로 흔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도이체방크가 위험해요 하면서 크레딧 디폴트 수업이 뛰면, CDS가 뛰면 놀라겠죠. 그러면 스토리와 퍼포먼스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식 던지고 또 여기야 하면서 이제 이런 일이, 채권 시장도 흔들리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소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소설인지를 한번 기사를 한번 보시죠. 예. 이 소설을 갖다가 이제 만들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이제 22에서 만들 수 있게 해줬습니다. 잠깐만 이게 3월 29일 날 도이체방크 사태 이후에 직후에 나온 기사입니다. 예. 기사 잠깐 보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주범 중 하나로 꼽혔던 CDS 시장이 최근 유럽 은행권 불안의 한 원인이 됐다는 관측이 있다. 이 가운데 ECB가 유럽중앙은행이 CDS 시장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안드레아 엔리의 ECB 감독위원회 의장은 지난주 유럽 금융권, 이게 도이체방크예요. CDS 시장은 금융당국이 면밀하게 보랍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이 사람이 한 얘기가 그동안 이뤄낸 경제 규제 개혁에도 불구하고 CDS 시장은 아직 불투명하고 얄팍하며 비유동적인 CDS 같은 시장이 존재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이게 보통 이렇게만 말해도 되잖아요. 아, 좀 불안한 시장이 하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얘기할 때 매우 불투명하고 얄팍하며 비유동적인, 뭔가 이제 감정이 좀 실린 것 같지 않나요? 느낌이? 그러네요. 뭐라고 하냐면 앤리 의장은 이런 시장에서는 CDS죠. 불과 수백만 유로만으로도 주요 은행의 CDS 프리미엄을 움직이고 주가를 흔들 수 있으며 심지어는 예금 인출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는 지난주 나타난 독일 도이체방크의 주가 급락도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면서 나타난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얼마나 쉽게 겁먹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CDS 거래라는 게 뭐 일반 국채 거래처럼 이렇게 왕성한 건 아닐 테니까. 예, OTC 마켓이죠. 예, 장외 거래죠. 예. 아, 이게 블룸버그 뜨잖아요. 커트가 딱딱 되는 거지. 네.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은행들을 움직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그래서 뭐냐면 뭐랄까 이제 그 심리 자체가 너무 얼어붙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자라보고 소뚜껑이는 자라 뭐 이런 거야. 제가 비유가 잘 되는 소자라. 소자라 또 이거 괜찮네요. 또 이제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어요. 도이체방크. 그래서 예. 도이체방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다른 전문가분들도 아니 18년도 이후부터는 도이체방크가 굉장히 탄탄해졌거든요. FICC에서도 수익이 많이 나고.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는 다른데 좀 과열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런 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대신에 그때 흔들린 건 뭐냐라고 한다면 물론 정확한 원인은 누구도 모르지만 ECB는 이런 데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각색을 해서 이제 소설 하나 써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냐? 네, 그 정도죠. 아, 근데 도이체뱅크는 사실은 그 뭐죠? 빅쇼트인가? 그 영화 보면은 거기에 도이체뱅크 그 직원이 나오잖아요. 예. 도이체뱅크가 그 플레이를 했고 그 다음에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어간에 지난번에 있었던 흥국생명 같은 이벤트를 했어요. 아, 예. 콜스킵. 예. 네, 코로나고, 예. 예, 코로나는 그거를 하고 그 직후에 우리은행이 한번 하고 뭐 그랬었죠. 네네. 예. 그래서 사실 전력이 좀 있는 데긴 해요. 네네. 네. 자, 그러면 CS하고 도이체뱅크까지 했어요. 네네. 예. SVB와 CS, 도이체뱅크와 코코본드, CDS 시장까지 했는데 그러면 그냥 지나간 거예요? 차차석이 태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 위기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드리면 그럼 괜찮네. 뭐 모든 게 온라인이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저는 은행 위기라는 그 표현이 그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08년도 금융위기 같은 케이스라면은 그 케이스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보면은 이 길이 예전에 무장공비가 20년 전에 지나갔던 길이 하면서 거기에 초소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거길 경계해요. 그 길로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위기의 형태는 굉장히 많은 방어를 해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형태의 금융위기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이게 그러면 아무 문제도 아니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조금 이게 낳은 상흔이 뭔지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이제 그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이 얘기를 잠깐 좀 해드려 볼게요. 이게 잠깐 보시면 이게 제가 쓰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결국에는 SVB라는 친구가 SVB라는 친구와 요런 동료 친구들이
전염병에 걸렸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당국에서는 전염병에 걸렸으니까 제일 먼저 중요시했던 건 전염이 안 되게 차단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 금융위기를 안 간다는 얘기는 전염은 안 돼요. 이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건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겠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중소형 은행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중소형 은행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게 잠깐 생각해 보시면 아까 전에 BTFP 이런 거 지원을 받았다고 해도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BTFP 지원을 받아서 안전하다, 안 망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은행들보다는 딴 은행을 더 선호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그렇죠 예금이 빠진 다음에 찝찝한데. 그렇죠 미국의 대형 은행으로 자금 흘러가겠죠. 어제 그래서 다이먼도 JP모간 그 CEO도 그 얘기하는 거죠. 그 중소형은행 예금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가 좋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니다. 은행 전체의 신뢰도를 깎아먹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방어를 하긴 했는데 anyway 대형은행 쪽으로는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중소형은행 쪽에서는 유동성이 모자란 문제가 생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동성이 모자라게 되면은 다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의구심을 많이 갖게 돼요. 예. 의구심을 많이 갖게 돼요. 여기다 대고. 그러면 최대한 우리 캐시 많은데요. 이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캐시가 많아야 되면 예.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출을 못 해줘요. 그럼 대출을 못 해주면 여기서 예금 인출이 난 이유가 IT 벤처 불황이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예금 인출이 나잖아요. 근데 대출이 안 되면 그러면 가뜩이나 힘든데 이제 투자금도 못 받지만 대출 은행 대출도 안 돼요. 뭐 수익성이 아주 안 더 힘들겠죠. 예, 주가 빠지겠죠. 그럼 여기 힘들어지면 은행이 또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치고받으면서 이쪽이 거의 뭐 침몰하는 분위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IT 벤처도 그렇겠지만 이런 형태의 지역은행들이나 그 지역은행에 대해서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그런 지역들이나 그런 기업들은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이제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 이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 요거 말씀 좀 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이 BTFP가 아까 그 자금 지원이 있었잖아요. 예. 이 BTFP하고 이제 재할인 창구 이런 대출해가지고 한 3천억 달러 정도 돈이 나갔어요. 대출이.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무덤까지 가는 비밀이야. 그래서 누가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누가 받았는지 모르면 궁금해지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닉 티밀하우스 유명해진 사람이잖아요. 유명하죠. 예, 닉 티밀하우스가 그 트위팅을 하는 게 있어요. 그 트위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누가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지역 연은이 대출을 해준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국은행도 제주 본부가 있고 부산 본부도 있고 이게 다 이렇게 지방에도 나가 있잖아요. 연준도 똑같아요. 그래서 12개 지역에 지역 연준이 나가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 지점하고는 조금 틀린 거죠. 아 그렇죠. 이제 성격은 다른데 일단은 이렇게 보시죠. 총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네. 각각의 치어맨이 다 있는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각각이 대출해준 실적은 있겠죠. 12개 지역 연준이 해준 실적이 있겠죠. 그거 합쳐서 3,000개라고 해보죠. 이게 어떻게 나가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결론 오픈하면 일단 10개는요. 실적이 합쳐서 빵 이렇게 됩니다. 아, 두 개가 몰랐네? 예, 1등하고 2등이 있어요. 그럼 0의 2등이 어디냐? 뉴욕 연은이랍니다. 네. 여기서 500개 나갔어요. 아, 저거 시그니처. 그러면 하나 남죠. 네. 1등이 엄청나네요. 네. 1등이 혼자 2,500개 소화한 거죠. 여기가 어딜 것 같으세요? 이게 샌프란시스코 연준입니다.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 그리고 실리콘밸리가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지난 2년간 4배 뛰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뛰었어요. 스타트업 다 망해 나가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anyway, 이제 그래서 이런 벤처 같은 데들은 조금 좀 불안불안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 네. 그렇게 지방에 있는 은행들하고의 연관관계가 높은 미국에 있는 지역들이나 산업은 고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상가를 바꾸겠죠. 오피스를 바꾸겠죠. 오피스 가격이 떨어질 것 같잖아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이제 채용을 많이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채용도 줄이겠죠. 네. 시간을 두면서 줄일 거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IT 벤처가 소화하는 이 고용이 꽤 돼요. 실업률이 뛰겠죠. 시차를 두고 임대료 낮아지겠죠. 예. 이게 뭘 얘기하냐면 중장기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게 하나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번에 SVB 사태는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네. 조금 긴 관점에서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더욱더 높인다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일드한 경기 침체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경기 침체가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얘를 마일드하게 만드는 방법은 5%나 되는 금리를 잡아내리는 데죠. 내릴 금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침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쿠션을 대주면 금리 인하로 쿠션을 대주면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이제 연착륙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마일드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SVB 사태의 핵심은 은행이 예금을 100개를 받아서 이 예금 중에서 30개만큼밖에 대출을 못 해준 거잖아요. 70개는 무언가 자산에 투자한 거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죠. 이게 장기 국채든 아니면 위험한 거든지 뭐든지 했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금이 안 들어오면서 캐쉬가 말라버리니까 여기서 문제가 다시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잠깐 보시면 잠깐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네. 이제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온 거고 이제 KBS에서 기사로 이제 인용해서 나온 건데 굉장히 좀 잘 그려놔가지고 SVB가 보면 예금이 요 파란색 선이 예금이에요. 그죠? 그리고 대출이 많이 안 나갔잖아요. 이 초록색 선인데. 그래서 나머지가 이게 증권 투자를 한 겁니다. 이래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이 둘이 갭이 별로 없었어요. 초록색 선하고 파란색 선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저도 그건 잘 알겠는데. 아, 그래 저 자산이 얼마나 는 거예요, 저게. 네, 그렇죠. 그러면 잠깐만요. 이 빨간색 선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하니까 더 잘 보이는데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시고 파란색 선이 예금이고 초록색 선이 대출이잖아요. 야, 요것만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 대출을 못 해준 거네. 요것만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이게 뭐냐면 잠깐 볼게요. 파란색 선에 대해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Loans and Leases in Bank Credit, All Commercial Banks. 모든 미국 상업은행이 해줬던 대출입니다. 그 추입니다. 언제부터 그렸냐면 2000년부터. 그 다음에 빨간색 선은요. Deposits, 예금입니다. All Commercial Banks. 모든 은행의 예금이거든요. 잠깐 보세요. 비슷하게 가죠. 비슷하게 가죠. 근데 뭔가 대분기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나요? 이때부터? 그러네요. 대분기가 일어나면서 예금은 크게 늘어나는데 대출이 안 늘죠. 금융위기 이후죠. 네. 이때 뭐가 시작이 됐냐면 그 유명한 양적 완화가 된 겁니다. 근데 한 번 더 대분기가 보이지 않나요? 언제냐면 요 회색 선이 보이니까 대분기가 한 번 더 커지죠. 이때 뭐 했냐면 그 유명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합니다. 양적 완화를 하면 코로나. 예, 은행에 예금이 쏟아져 들어와요. 경기가 높아지는 그렇죠. 거죠. 예금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 예금이 대출을 나가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안 받고 오히려 시중에 자산 시장으로 돈이 쏟아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행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산 투자를 많이 해요. 국채를 투자하는데 국채 금리가 낮지 않습니까? 양적 완화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장기 국채로 가겠죠. 장기 국채도 또 낮아지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근데 서로 몰리니까 그게 가수요가 그렇죠. 붙네. 그럼 크레딧이 붙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요 갭이 뭐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잠깐만요. 아까 페이지 보여드릴게요. 이 갭이 뭐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빨간색이 없다고 가정하면 프랙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프랙탈. 뭐냐면 요렇게 육면체가 있으면 새끼들이 이 안에도 막 계속 붙는 이런 게 프랙탈이잖아요. 그렇죠. SVB는 어쩌면 요거에 하나가 아니까 커머셜 뱅스가 그러니까 뭐냐면 금융위기 이후에 이걸 QE가 낳은 유산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QT로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 그러면 이 갭만큼 생겨있던 자산 가격 중에서 무언가 빠구가 난 게 있지 않을까요? 빠구? 표현이 좀 안 좋죠. 뭔가 좀 안 좋아진 게 무너지는?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되게 무섭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즘에 상업용 건물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저번에 미국 출장 갔다 와서 예. 봤잖아요. 예. 공실이 꽤 있고 네. 임대료가 안 올라가요. 이게 저는 그래서 되게 좀 아이러니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물가 왜 이렇게 안 내려와? 임대료가 내려와야지. 그럼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 구조 하에서는 임대료가 낮아지잖아요.
은행이 뱅크런이잖아요. 왜냐면 이걸 깨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행이 손익계산서를 깨먹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임대료가 낮아지면 인플레이션을 낮춰서 좋은데 대신에 금융 불안정이 오네. 그렇죠. 은행 불안이 오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중고차 가격이 되게 높아서 부담이래요. 근데 중고차 가격이 엄청 높았을 때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닌자론이라고 아세요? 닌자? 닌자가 있는데 우리는 닌자 하면 딱 그 가면 쓰신 분만 생각나잖아요. 그 이미지가 맞는 게 이 닌자는 no income. 소득이 없어도 대출받을 수 있어요. 네. no job. 네. 직업이 없어도 대출받을 수 있어요. no asset. 자산이 없어도 대출받을 수 있어요. 묻지마. 그래서 이 닌자론이 언제 많이 나갔냐면 이 닌자들이 2004년에 주택시장에서 난리가 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입니다. 이게 2004년에 주택시장에서 날아다녔거든요. 지금 어디서 날아다니면 중고차 시장에서 날아다닙니다. 근데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대출 많이 받아서 자동차 샀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물론 집만큼 세진 않았겠지만 근데 네.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면 우리는 인플레이션 둔화돼서 브라보 하잖아요. 네. 맞나요? 그러면 중고차 대출 부실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된다고 생각보다 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연준이 트릴레마에 걸려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물가와 성장을 두고서 성장은 포기하겠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이 물가와 금융 안정이 연결돼 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러면 연준이 되게 고민할 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일단은 이거죠. 자산 사이드가 무너지는 건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럼 자산 사이드를 팔는 게 문제가 되니까 자산 사이드를 파는 거는 은행이 현금 유동성 인출이 나오니까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예금 인출이 일어나는 걸 최대한 잡아주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뒤쪽으로 흔들어 버리게 되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사건 터지면 다음날 해결하고 사건 터지면 다음날 해결하고 온라인으로 빠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게 사실 제가 그 뉴욕 출장 갔을 때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제가 방송에도 나왔어요. 네. 뉴욕 현지 연결 한번 해서 그날 네. 주가가 쭉 빠졌는데 네, 네. 옐런이 국회를 간 거예요. 네. 의회를. 네. 의회를 갔나 어디 가가지고 네. 이게 그 전날에는 예금자 보호를 다 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그 다음 날 바로 그런 거 아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미국에서도 야 옐런이 왜 이렇게 갈짓자냐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때는 지금은 조금 진화가 됐지만 그때는 그 제2제3의 SBB가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막 잡히고 그랬거든요. 네네. 사실 누구죠? 제롬 파월에 대한 신뢰는 이미 다 없어져 버린 것 같고 네네.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그 팀이 출범할 때 옐런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그런데 요즘 옐런도 좀 그렇잖아요. 옐런도 아마 그냥 저는 이제 디테일에서는 오락가락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못한 건 팩트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오해의 소지를 낳은 건 맞는데 그렇죠. 이제 이게 아주 위험해졌었을 때는 보장을 해줄 수 있다. 이 얘기가 이제 잘못 해석이 좀 되게 자기도 얘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이제 제 생각에는 요걸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예금자 보호 얘기가 왜 나오냐면 25만 불이 넘는 예금에 대해서는 지금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불안하면은 이게 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니까 BTFP를 해주든 말든 간에 이런 대출 받은 은행은 더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전부 다 대형은행이나 MMF로 가자. 이게 이제 지금의 포인트가 돼요. 그럼 중소형은행이 힘들어지니까 아예 그러면 25만 불 이상도 예금자 보호를 다 해주면 사람들이 왜 옮기겠냐 이 얘기인 거죠. 맞죠? 그럼 이게 국영은행이지 다. 네, 그렇죠. 온라인이죠, 온라인.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상당한 보호를 해줬던 게 이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잠깐. 만약에 모든 은행에 대해서 예금자 보호를 해주면 미국에 있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미국에 있는 무슨 은행이라고 해야 되죠? 이게 결국에는 SNL 같은 사태가 있었어요. SNL 사태가 뭐냐면 이게 세이빙즈 앤 론즈라고 해가지고요. 이 세이빙즈 저축 대부조합이라고 합니다. 저게 뭐 저런 거잖아요. 워싱턴 뮤추얼 이런 거. 그렇죠. 예, 사실 걔도 그런 식으로 시작한 거니까. 이 세이빙즈 앤 론즈 사태가 있었어요. 이게 SNL 사태. 이게 90년도 초반에 아주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사례입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80년대 초반에 이때 되게 미국이 경제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행들 지역 경제 살린다고 요런 애들 좀 이렇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크게 올려줘요. 그럼 SNL이
이게 이 저축 대부 조합이 일반 은행보다는 좀 불안불안하니까 이쪽으로는 돈이 안 갔다고요. 근데 예금자 보호를 해주니까 여기는 이자를 많이 줘요. 예금 이자를. 네. 일반 은행은 덜 줘요. 여기 안 간 이유는 무서워서거든요. 근데 네, 예금자 보호를 해주면 일로 돈이 가겠죠. 그렇죠. 그럼 세이빙즈 앤 로운즈로 일반 시중은행은 금리가 4%인데 얘는 금리가 8%인 거죠. 여기로 돈이 다 밀려요. 예금이. 어허. 그럼 예금이 빵빵하게 늘었겠죠. 네. 그럼 예금이 늘면 뭘 해줘야 되면 대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8% 예금이니까 원가가 8%잖아요. 그렇죠. 그럼 직원들이 임금도 줘야 되고 임대료 나가야 되면 여기 플러스 알파를 붙여가지고 대출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알파를 한 5%만 붙여도 13%의 대출을 해줘야지 마진이 나는 거예요. 그럼 13% 대출을 어디다 해줘요? 누가 13% 대출을 받냐? 누가 받냐면 위험한 애들이 받습니다. 위험한 애들이 그때 당시 누구였냐면 텍사스에 있는 유정들 있죠. 에너지 관련. 이때가 석유파동 때라서 얘네들 유정개발 이런 프로젝트에서 돈을 많이 빌려요. 이런 데서 돈을 많이 빌리거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85년도 12월에 사우디가 견디지 못하고 우리도 증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감산 얘기 나오는데 이땐 우리 증산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국제유가가 30달러가 딱 3개월 만에 10달러까지 떨어져요. 다 무너졌거든요. 이거 다 부실이잖아요. 그럼 이거 대출 다 부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SNL 이 저축 대부조합이 다 줄도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줄도산했으면 이 예금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장을 해주냐면 국민의 혈세로 보상을 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 혈세로 이 예금을 다 보장을 해준 그 케이스가 되고 이게 그래서 SNL 사태가 이게 그 문제가 80년대 후반에 이어지면서 90년대 초에 미국에서 짧은 경기 침체가 찾아와요. 그거 갖고 이제 다른 분들은 걸프전 때문에 침체라고 하는데 걸프전 때문이 아니라 SNL 사태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해결하는데 2, 3년이 걸립니다. 1,500개가 넘는 SNL이 파산했어요. 그때 저축대부 조합이. 그래서 이제 미국이 93년까지 되게 안 좋았다가 94년에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린스펀이 금리 막 올리면서 이게 이제 그때 뭐 채권 대학살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금자 보호를 하더라도 이제 이런 모럴 해저드가 생길 수 있어서 옐런도 그걸 해주기가 참 쉽지 않을 거고 두 번째는 이걸 다 보장해 줄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지금 부채 한도에서 가격 올렸는데 그 뭘로 할 거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한 기금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봐야 그게 300억 달러인가 뭐 그거밖에 안 되는데. 저는 무슨 일만 터지면 그걸로 해주겠다고 하는데 뭐 한 제가 봐서 한 30조 달러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게 한계가 있어요. 네. 그렇게 가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 네. 자 어쨌든 근데 경기 침체라는 얘기가 이게 우리한테는 뭐 일상화가 됐어요 이미. 네네. 경기 침체 온다. 그런데 요즘 또 주시장 보면 뭐 경기 침체 오는 것 같지도 않고 시장만 놓고 보면. 네. 근데 경기 침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실물 경제단에서는 굉장히 위기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쪽에 보면 쏠림 현상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찬스가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 경기 침체가 찬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피벗이에요. 네. 우리 오건영 부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기승전 피벗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피벗을 하면 너무 좋다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로 돌아서게 되면 이제 우리는 환호할 것이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뭐 제 생각에도 이게 경기 침체가 만약 더 빠르게 다가오게 되면 연준도 물러설 수밖에 없겠죠. 이 연준이 물러설 수밖에 없는 논리는 결국엔 그거거든요. 잠깐 이제 그것도 칠판을 쓰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게 결국엔 이 얘기거든요. 앞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시중의 총 통화량이라는 건 N 곱하기 V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중앙은행에서 주는 거고 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이 나고 이게 시중은행이 돈을 돌리는 거잖아요. 잠깐 보시면 중앙은행이 100으로 돌리고 시중은행이 100의 속도로 지금 대출을 돌리고 있으니까 만만큼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하자고 하니까 이걸 90으로 낮추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얘를 또 80으로 낮춰버리고 70으로 낮추겠다는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25bp씩 올려서. 근데 연준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어쩌면 이렇게 안 해도 돼 이 얘기를 해요. 특히 이번 FOMC 때 뭐라고 하냐면 파월 의장이 원래 50bp 질렀다가 25bp 하면서 되게 머쓱해졌잖아요. 그래서 파월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시중은행의 유동성 경색이
25bp 금리 인상 효과를 만들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요. 여기 25bp 더하면 50이잖아요. 보시면 얘가 90으로 줄어들더라도 만약에 얘가 100이 아니라 얘가 한 70 이렇게 되면 6,300이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낮춘 거 이상으로 긴축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역은행들이 만약 흔들려가지고 하나씩 도산하게 되면은 이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긴축이 있네. 그러면 굳이 연준이 나서지 않아도 시중에 긴축이 나타나요. 그럼 연준이 긴축을 할 이유가 없죠. 저 긴축을 추가로 더했다가 잘못해보면 완전 경기 그럼 오버 긴축이 되는.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만약에 한 번 긴축 한 번만 더 인상할게라고 했다가 네. 이게 만약에 50까지 주저앉으면 네. 4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 금리를 한 6번 낮춘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그렇죠. 올린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연준도 얘기하는 게 이게 오버 긴축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를 예의주시하자 이 얘기를 해요. 아하. 이게 이제 그래서 크레딧 시장이 알아서 긴축이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얘가 알아서 긴축할 거기 때문에 연준이 피벗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대형 호재냐? 우린 얘를 볼 게 아니라 얘를 봐야 되는데 가끔씩 사람들은 요걸 봐요. 우와, 우리 81줄 할 때 92에서 끝난대. 브라보! 맞죠? 이것만 보면. 근데 그거는 100이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100이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브라보죠. 근데 얘가 만약에 70에서 50으로 떨어지고 있다면 그럼 총통화량이 줄어들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쪽 사이드가 줄어들게 되니까. 아, 그래가지고 요즘에 나오는 게 뭐 소비 지표도 안 좋고 고용 지표도 뒤에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PMI 같은 거 네. 서비스 PMI가 거의 50 깰라 그러는 정도까지 내려와요 지금. 네. 그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제 차트 하나 보면서 좀 네. 설명을 해드리면 금리 인하는 좋은 거냐? 네. 금리 인하 좋은 거죠. 왜냐하면 저기 코로나 때 엄청 들어올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95년 이후의 흐름이에요. S&P 500이고요. 이게 기준금리거든요. 잠깐 볼게요. 금리를 인하하죠. 주가가 어떻게 되나요? 무너지죠. 오르지 않고 있지 않나요? 이게 닷컴 버블이거든요. 이건 S&P라서 나스닥은 엄청 빠졌어요. 그러면 와 이게 금리를 인하해서 빠진 거야? 그게 아니라 주저앉는 걸 금리 인하가 옆으로 퍼지게 만든 거죠. 기울기를 이렇게 갈 걸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얘기는 뭐냐면 금리가 오르면 무조건 주가는 떨어지냐 그게 아니라 금리가 오르는 이상으로 성장이 강하면 주가는 오릅니다. 근데 성장 이상으로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빠지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죠. 금리가 내리면 주가가 오를까? 성장이 더 빠른 속도로 주저앉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럼 코로나 때 뭔데? 금리를 더 많이 낮췄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위기 때 보면은 금리 잡아내리지만 성장이 빠르게 둔화가 되니까 주가가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미국의 성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금리를 낮춰주면 주식시장이 날아갑니다. 엄청난 윤활유가 되거든요. 코로나 때는 초반에는 이 금리 인하할 때 주식시장이 오히려 빠졌어요. 그러다 여기서 이제 막 무제한 양적 완화 여기서 들어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들어올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코로나 때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라는 사이드가 성장의 사이드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어떨지에 대해서 너무 쉽게 보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니 성장이 주저앉을수록 좋아. 왜냐하면 더 많은 피벗, 더 강한 피벗을 해줄 테니까. 근데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기가 힘들어요.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그래서 연준은 기본적으로 지금 그런 전략을 좀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냐면 물가하고 성장 중에는 물가를 바라봐요. 물가를 바라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금융시장이 성장을 인질로 잡고서 피벗을 요구해도 연준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금융시장은 당황하잖아요. 새로운 인질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금융 시스템 안정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피벗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 근데 지금 이러죠. 예, 눈동자가 돌거든요. 눈동자가 돌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금융 시스템 불안이 나타나지 않게 봉쇄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BTFP 같은 거나 저기 통화 수학 같은 걸로 봉쇄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주택 가격 오른다고 금리 인상하는 게 아니라 뭐 핀셋 규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핀셋으로 미세 정책을 쓰면서 물가를 잡으려는 정책을 쓰겠죠. 근데 대신에 이 사이에서 성장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성장이 흔들리겠죠. 경기 침체가 나타나게 되면서. 그럼 걔가 뭘 잡을 수 있냐면 물가를 안정시켜 주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지금 상태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거의
마무리 국면으로 가져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성장의 둔화와 함께 인플레이션을 같이 낮추는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런 효과를 역설적이지만 보이죠. 그 금융 불안정성, 그러니까 SVB 같은 이벤트들이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더 긴축적으로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여지를 주면서 그렇죠. 실질적인 긴축 효과는 또 시장에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이제 의도한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이제 걸 흘러가게 된 거겠죠. 그리고 네.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근데 여기서 또 뭐냐면은 피벗이 아니라 금리 인상을 더 세게 가져간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가 그래서 있겠죠. 이제 또 한 번 실수를 하는 거. 그러니까 연준이 그 생각보다 더 긴축적으로 나와버리면 네네네. 경제 급락을 막을 수 없을 거고 요즘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도 보면 시중금리가 급락을 했는데 나스닥이 급락을 해버리는 성장의 둔화를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금리나 인플레이션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를 앞둔 시점에서의 네네. 경기를 보고 트레이딩하는 네네. 그런 이제 분위기가 확실히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이제 이 말씀이죠. 뭐 주가가 오른다 떨어진다 저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이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뭐냐면 무조건 피벗하면 주가는 급등합니다라는 하나의 명제 혹은 공식처럼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그 로직은 조금 우리가 경계를 하면서 보자. 예, 그걸 하나 좀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경기 침체라는 것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만큼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금리 사이드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네. 금리 사이드도 되게 중요하지만 피벗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그것 말고도 성장 사이드도 조금 같이 좀 멀티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것 그러나 같습니다. 그 성장 사이드는 결코 시장에 우호적이진 않다라는 쉽지 않을 것 얘기를 같습니다. 네.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건영 부장과 얘기를 나누면 항상 정리가 말끔하게 되죠. 뭐 시차를 좀 가졌긴 했습니다마는 미국의 일련의 소형은행들의 소형도 아닙니다. 뭐 16위, 17위 하는 거니까 이 지역은행들의 문제 그리고 CS의 문제, 도이체 그리고 CDS의 문제까지 그리고 옐런은 왜 저런 얘기들을 할까 그리고 경기 침체가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 와 있는지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정리가 좀 되셨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투자에 좋은 참고치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 신과 대화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화솔루션의 사업부별 매출이 궁금하신가요? 바로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3프로TV 데이터 센터